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자 11명 가운데 1차 컷오프가 진행이 됐죠. 조금 전에 저희가 발표해드렸고 8명이 조금 전에 공개가 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은 격화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조금 전에 발표된 국민의힘 대선 예비 경선 1차 경선 결과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명에서 8명으로 압축이 되는데 일단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국민적인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그동안에 토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네. 발표 형식이다, 뭐 학예회다 이렇게 후보들 간에 오히려 비아냥스러운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오는 과정은 굉장히 또 험난했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당 이후에 당내 갈등이 또 불거지기도 했었고요. 뭐 최근에는 고발 사주 의혹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많이 터지면서 과연 누가 8명 안에 들어갈 것인가, 이거는 좀 잊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흥행에는 좀 실패했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네. 예. 물론 이제 후보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일단 8명에 들어가는 것, 여기서부터 사실은 경선이 시작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이제 토론이 진행되면서 4명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 싸움이 좀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아요. 물론 지지율이 좀 높은 후보는 4명 안에 나는 들어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예. 4명 안에 어떤 후보가 마지막 3위나 4위 안에 들어갈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판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지율 변동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예. 예를 들면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아직도 검증받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가족과 관련되는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고요. 뭐 지금 이제 공수처 수사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도 남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터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홍준표 의원의 경우에도 사실은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출마는 했지만 결국 안 됐잖아요. 네. 아직도 과거의 막말이라든가 극우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좀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럼 여전히 지지율 변동 가능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지금 상황으로서는 유승민, 원희룡, 그러니까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뭐 이렇게 그 구도 안에서 어떤 게 만들어질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4명에 들어가는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후보 간의 갈등 국면도 더 많이, 그러니까 갈등도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나올 때 그때 다른 후보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진행이 돼가면서 최종적으로 구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앞으로의 이슈와 구도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전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장기표, 박진, 장성민 후보 3명의 후보가 이제 제외가 되고 나머지 8명의 후보, 앞으로 좀 어떤 경선 전국을 만들어 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실제 뭐 12명의 후보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너무 네. 많은 숫자가 이제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사실 관심이 없었고, 이제 8명으로 압축됐기 때문에 그 8명 압축되는 과정에서 사실 뭐 윤석열 후보라든가 뭐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최재형 후보는 5명 정도는 다 기본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고, 네. 이제 나머지 3명이 누굴 거냐 이랬는데 안상수 전 시장이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오히려 이제 박진 후보를 예상했었던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것 네. 같고, 어쨌든 하태경 후보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황교안 후보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이 8명들이 다 어쨌든 독특한 캐릭터를 좀 다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또 독특한 또 그러니까 각자의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좀 대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발표된 거에서는 이제 공직선거법상 이제 순위나 득표율을 이제 공개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발표를 안 했는데, 아마도 오후쯤 되면 이제 서서히 누가 몇 프로 몇인지 이제 흘러나올 것 같은데, 사실 관심사항은 누가 과연 1위로 통과를 했을까 이런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고발 사주건으로 지금 소위 얘기하는 1, 2위 후보들이 경합을 하는 가운데 굉장히 뒤엉켜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의 여론조사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앞서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 역선택 방지 조항 논쟁 속에서 20%의 당원 조사가 포함됐거든요. 그 당원 조사에서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는와 다르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2배 이상 앞섰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그 20%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했을 때 그런 이제 1, 2의 어떤 싸움 이런 게 좀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누가 4위로 통과했을까? 왜냐하면 이 다음에 컷오프는 4명으로 네 압축하는 명이죠. 거기 때문에 이번에 4위를 누가 통과했을까도 좀 관심 포인트입니다. 예. 관심 포인트고 어제 뭐 윈즈코리아 여론조사에 의하면 원희룡 그 후보가 4강에 진입했다. 그래서 4위로 조사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앞으로의 4명의 압축되는 주자가 어떻게 이후에 그 싸움을 해나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고발 사주 이 논쟁이 지금 3명의 후보가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후보는 이 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메인이고 여기에 이 사건을 어떤 그 파일을 전송했던 김웅 의원은 이제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또 지금 이제 조성은 제보자하고 동석했다고 하는 홍준표 캠프 관계자라고 또 얘기 나오기 때문에 이 세 분이 어떻게 이 싸움을 잘 정리해내는가도 굉장히 그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전국의 가장 큰 이슈가 고발 사주 의혹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하나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윤석열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정치 공작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분의 말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은 직접 어제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데 왜 호랑이의 꼬리를 밟느냐. 내가 뭐 정치 개입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안 하는 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고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대한 반박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정말 완전 다른 게 박지원 후보는 윤석열 총장이랑 술을 많이 먹었다. 근데 한 번도 안 마셨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서로가. 이 과정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 원장이 술이 세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술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한쪽이 그렇군요. 이렇게 술 먹었다는 것까지 네. 이렇게 여러 차례 술 먹었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마신 적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사람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박지원 원장의 얘기는 날 자꾸 끌어들이지 마라. 난 정치 공작을 할 의사도 없고 또 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국정원장을 과거에는 국회의원이나 대선 캠프에서 무서워서 안 건드렸거든요. 이건 굉장히 껄끄러운 대상이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정보가 다 모이는 기관의 기관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국정원장을 서슴없이 지금 이 판에 끌어들였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과거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사실 성립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제 얘기 나오는 것처럼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뭔가 공작을 하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조성은 씨와 관련해서 뭐 친분이 있으니까 조성은 씨가 자료를 완벽하게 조작했다. 그러면은 박지원 국정원장이 뭔가 영향을 끼쳤으려니 예.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럼 김웅 의원은 어떻게 조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김웅 의원 이전에 다시 또 검찰 쪽에서 나왔다고 하는 손준성 검사로부터 나왔다고 하는 고발장은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결국은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장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 몰고 가면서 싸움을 굉장히 진흙탕으로 만들어서 본질을 흐리게 하는 게 일종의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도 어차피 궁지에 몰린 상황 아닙니까? 여기서 밀리면 어찌 보면 지지율이 다 깨져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더 강한 프레임으로 나가면서 사실 본질과 상관없는 얘기를 자꾸 걸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정치 전략이 숨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 앞으로 더 끌고 들어가면요, 제가 볼 때 박 원장이 그냥 허언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더 끌고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워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왕 박지원 원장에게 이왕 까는 거 빨리 좀 다 털어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만난 적은 진짜 없고 술 마신 적 없고 그리고 윤석열 캠프 측에서 박지원 원장 고발했죠.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뭐가 그 박지원 원장이 개입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윤 캠프 쪽에서는요. 그렇죠. 지금 뭐 박지원 원장은 이제 본인을 왜 끌어들이냐 그러면서 뭐 본인이 그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유리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국민의힘이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을 끌어들인 거는 제보자 조성은 씨입니다. 사실. 예. 왜냐면은 그 조성은 씨가 그 8월 11일 날 이제 롯데호텔 38층에서 이제 박지원 원장하고 식사한 거를 본인의 뭐 페이스북에다 올렸던 거고 물론 사람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 무렵에서 이제 여러 그 캡처 다운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의 취재 과정에서 아 이게 박지원 원장하고 같이 식사를 했구나가 취재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서 결국은 우리 원장님과 내가 원했던 날짜가 아니다.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다. 이거 결국 9월 2일 날 보도 날짜가 그러니까 결국 상의가 원했던 이런 본인의 이런 말을 통해서 급격하게 이게 국정원장이 이거에 정치에 개입했구나 이렇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공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이 꼬였다고는 해명을 했죠. 그 말이 꼬이지만 그 얼떨결에 얘기했다고 했는데 얼떨결에 진심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국정원장을 끌어들인 게 결코 국민의힘이 아니다. 제보자 조성은 씨고 또 제보자 조성은 씨도 본인 스스로 언론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신고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네. 대검에서 공익신고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김웅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조성은이라는 이름 석자를 얘기 못한 거거든요. 네. 근데 바로 본인이 다음에 나와서 이제 모든 언론사마다 지금 인터뷰를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공익신고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르겠다 저는 싶은데 이게 모든 걸 다 거기서 자초한 일이다. 그런데 왜 국정원장께서 나오셔갖고 뭐 입을 열면 뭐 할 거다. 그다음에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거를 내가 했다. 뭐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그래서 윤석열 캠프 중에서는 무슨 국정원장이 공갈 협박까지 하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국정원장은 정치 개입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이든지 이게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당사자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원장이라면 더 이상 이제 이런 발언을 하지 마시고 해명할 거는 정확하게 해명하고 나머지는 정치적인 어떤 이런 것에서 좀 빠져 있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뭐 반론은 아니고요. 네네. 인터뷰하면서 해명했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명하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박지원 원장이 독특한 정치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때부터 그때 홍보수석을 맡기도 했고 언론계에 있는 인사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정치권에서도 마당발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은 언론사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기자들도 상당히 많이 이번에 이제 조성은 씨랑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하는 그 장소에 데려가서 식사를 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식사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마침 뭔가 공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믿어야 할 것은 어찌 보면 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증을 토대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조성은 씨가요. 제가 국정원장하고 만났는데 녹취록 녹음했어요. 그러면서 갖고 나왔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제3자가 그걸 갖고 나왔는데 그건 뭐 제보 좀 하지. 아니면 그거 우리가 조금 힘 좀 썼어.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밥 먹는 사람이 조성은 씨랑 그 시기에 밥 먹었다고 해가지고 정식 공작을 했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근거 없이 너무 많이 의혹을 밀고 나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뉴스버스하고 취재했던 그 일정이 공개된 걸 보면 6월 말에 조성은 씨를 접촉하면서 얘기를 들었고 검찰이 뭔가 관여돼 있는 듯한 얘기를 들어서 설득한 끝에 7월 21일 텔레그램 화면을 하나 받았다. 이게 받음으로 인해서 취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지금 이제 밥 먹은 시기가 8월 11일이잖아요. 근데 8월 10일 날 뭔가 조성은 씨가 관련돼 있는 사진 파일이나 이런 걸 다운로드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도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설득을 해가지고 제보하도록 했다고 하면 그 이전부터 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8월 10일 날 다운로드를 받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났을 수는 있겠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개입했다고 하려고 하면은 8월 12일 날 다운로드를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국정원장한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박지원 국정원장이 거기에 공작하겠다고 해서 개입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그림을 꿰맞춰가지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럼 예를 들면 뭐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성은 씨 말 그게 진심이라고 하면 처음에 김웅 그 의원이 뉴스버스랑 인터뷰했을 때 손준성 검사가 보낸 거 받은 것 같아요. 이것도 진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뭔가 확실하게 더 많은 추정,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것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말 가지고 막 상황을 흐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상황을 끌고 가는 거는 그건 정치 전략만 담겨 있는 것이지 거기에 따르는 사건의 본질은 없는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하면 좀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애초에 6월 달부터 그 조정은 씨가 뉴스타파하고 기자하고 접촉할 때부터 뉴스버스. 이걸 뉴스버스 쪽하고 접촉할 때부터 공작을 했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더 밝혀져야 될 문제고 현재 나와 있는 것은 8월 11일 날 만났다는 것. 그 이전에 만난 지 그 이후에는 또 몇 차례 만났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쨌든 8월 10일 이전에 만났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8월 11일 날 만났는데 8월 10일 날 대규모로 어쨌든 그 100개 이상의 그 어떤 그 파일을 다 다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우리 원장님이라고 얘기하는 자신의 멘토로 여기는 분하고 어떻게 그런 그 아주 귀한 시간에 역사와 대화하는 순간에 그 당연히 그런 걸 협의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사적 대화만 했다. 그 바쁜 국정원장이 거기서 그 조성은 씨라는 당시에는 뭐 당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제 개인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사실 납득할 수 없는 건데 예. 그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연히 해명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근데 오히려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인정하지도 않은 손준성 당시 수사정부 정책관은 그 사실에 대해서 보낸 거에 대해서 인정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공모했다라고 의혹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 진짜 요만한 단서 하나 없거든요. 그러면서도 거기는 의혹을 못 불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자꾸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안 맞다라는 거를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예. 근데 아니 지금 객관적인 사실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텔레그램 화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손준성 검사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아니, 저는 손준성 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윤석열 총장과 손준성 검사의 공모 의혹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어찌 겁니다. 보면 윤 전 총장이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언론 보도밖에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정황을 볼 때 윤 전 총장이 관여됐을 의혹을 제기한 거잖아요, 언론에서. 근데 정치 공작이라고 펄쩍 뛰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너무 과한 반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언론이 의혹 제기한다고 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곧바로 대치기를 하는 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의혹을 제기하려면 무슨 단서라도 있어야 될 아니, 겁니다. 그거는 아까 예를 언론 들어서 보도인 8월 것이죠. 11일 날 조성은 씨하고 예를 들어서 박지원 국정원장하고 식사를 했다. 뭐 이런 단서, 뭐라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무슨 텔레그램에 뭐 다운로드 받은 무슨 기록, 뭐 이런 거라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윤석열 총장은 그 손준성 검사가 윤석열 총장이 부하니까 보고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합리적 의심을 하려고 한다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4월 3일자 고발장에 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 검찰총장이겠죠. 검찰총장과 그 부인, 배우자, 피해자로 적시돼 있다고 하는 사실하고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부 정책관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자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옛날에 범정과라고 하는 곳인데 모든 검찰의 정보, 수사 정보가 다 모이는 곳에 있는 자리입니다. 검찰총장이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 곧바로 직보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검찰총장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검찰총장을 피해자로 적시한 고발장을 썼는데 검찰총장이 과연 모르겠느냐? 이건 너무 당연한 합리적 의심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참 앞으로도 수사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증거 찾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전 그렇게 얘기할 건데요. 다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윤 전 총장이 제발 저린 사람처럼 좀 뭐 찔린 사람처럼 갑자기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가 핍박받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고 나오니까 저 사람이 오히려 뭔가
찔리는 부분, 뭔가 관여된 부분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오히려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가 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예, 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이어가 보면 이런 상황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 신경전도 거셉니다. 윤석열 후보 측의 제보자 조성은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가 함께했다는 주장을 펴자 홍준표 후보 즉각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동석자가 있었다면 그분이 누구인지도 다 확인이 돼야 되고 난참 그 사람들 다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흔들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런 문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홍준표 후보도 직접 나서서 반박을 했고 또 지목된 캠프 인사도 허위 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 처음에 그 사건이 이제 9월 2일 날 이제 보도됐을 때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게 제보자가 홍준표 캠프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조성은 씨 이름이 공개되니까 조성은 씨가 홍준표 캠프에 일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그건 아니었어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성은 씨와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면담하니까 그 자리에서 홍준표 캠프 측 뭐 본인이 이제 이름을 공개했으니까 이필영 씨라는 예. 분이 이제 같이 이제 합석한 거 아니냐 이제 의혹 제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약간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근데 이필영 씨라는 분도 그 7년 전에 국정원을 그만두신 분인데 그 뭐 개인적 관계도 없을 뿐더러 본인도 이제 강하게 부인했고 그렇게 셋이 만나서 그걸 상의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아마도 윤석열 캠프 측에서는 이제 성명불상에 누군가를 집어넣어야 이 추가적인 뭐 CCTV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조사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개연성을 가지고 이제 한 거라고 좀 추측은 되는데 성명 불상자까지 고발이 된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이제 아마도 뭐 몇 명이 만났느냐 뭐 그때 뭐 그 계산한 카드 내역에 CCTV 뭐 여러 가지 동선 체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고. 근데 제보에 의했다고는 하는데 네. 누군가 제보였다고는 하는데 그 제보가 사실 그 식사 자리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도 좀 조성은 씨를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박지원 원장이. 그러니까 그 이후의 자리에서였는지는 그것도 뭐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윤석열 캠프 쪽에서 자꾸 이렇게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팩트에 근거하지 않으면 가능한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가 전체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서로가 지금 의혹 제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가장 중요하게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지금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원팀이 돼서 이번 선거를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대 후보 진영이 이거에 결부돼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고 이번 그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보수 지지자층은 누가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문재인 정부의 정권 교체만을 바라고 있는데 캠프 측끼리 서로 뭐 이런 내부 총질을 하는 이런 거는 좀 정확하게 근거가 없다면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원팀 말씀해 주셨는데 홍준표 후보가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한 번만 더 내 캠프를 음해하면 그때는 각오하라 이런 발언까지 하기도 했거든요. 향후 좀 감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명까지 압축하면요. 4명까지 압축하는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거보다 더 심한 싸움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결국 뭐 민주당도 역시 그런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국민의힘도 1등 지지율을 끌어내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러지 않아도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후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하는 걸 보면서 뭐 윤 전 총장이 정치 공작이라고 하니까요. 역공작에도 굉장히 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홍준표 캠프 쪽 인사를 자꾸 지목하는가. 그러니까 홍준표 그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고발사주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홍준표 의원하고 사실은 직접적으로 관여가 돼 있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 홍준표 의원까지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서 고발사주 의혹이 마치 당내의 반 윤석열 세력과 그 박지원 국정원장이 같이 공모해서 만든 것처럼 지금 싸움을 만들어 버렸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같이 견제해 주는 거예요. 견제하고 그러면 윤 전 총장은 핍박받으면서 지금 여기서 거세게 싸우고 있는데 다 적이다. 나를 지지자들은 계속 지지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저는 해주고 싶어 하는 것 아닐까. 지지자들이 지금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윤 전 총장이 그렇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을 지내면서도 보였었던 여러 가지 거친 모습들이 그대로 나오면서 저돌적으로 뚫고 가는 모습. 이런 게 나중에 가서 혹시 정권 교체를 하는데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심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사실은 그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글쎄요, 앞으로 이제 경선이 진행이 될 텐데 나만 살면 돼. 이 정신이 얼마나 잘 다른 후보하고도 이 어떤 대선판에 잘 먹힐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인 시각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고발장이 과연 누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쓴 거냐, 윤석열 총장이 내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더 연결고리를 지금 알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또 하나 세계일보에서 나온 기사가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대응 문건이 또 나왔다. 그래서 근데 검찰 쪽에 물어봤더니 국회나 언론에서 질문했을 때 뭐 해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정리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장모 대응 작성 문건 나온 거 총장의 가족이면 사적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공적인 기관에서 만든 게 타당하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제가 또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도 일해보고 이렇게 쭉 해봤지만 예를 들어서 장관실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뭐 각종 인사청문회나 그다음에 국회에 가면 이제 대정부 질문도 받아야 되고 국정감사도 받아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관의 기관장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의혹 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좌를 해드리는 기구가 있고 그것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게 그 장모 어떤 개인의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검찰총장과 어떤 일개 개인으로서의 장모가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총장이 이거를 뭐 옹호했다든가 뭐 수사를 무마했다든가 이런 등등의 의혹 제기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각각의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을 이제 세 쪽짜리 문건을 보니까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거 보니까 무슨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자 이런 기획 문건이 아니고 그동안 이제 장모권으로 연루돼 있던 4가지 사건에 대해서 뭐 사실 경위와 그거에 대한 어떤 팩트 정리 수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 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게 지금 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는 아직 근거는 안 나왔는데 아마도 거기서 하지 않았나는 추론들은 있는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여권 쪽에서는 이게 3월 달에 작성한 것이니까 4월 달에 고발장 작성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을 국민의힘에 넘겨서 그 고발 사주한 게 일관성이 있는 거 아니야? 이걸 이제 제기하는 거라고 좀 보고 네. 그것에 그렇게 그 개연성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조성은 씨 말대로 검찰 내부에 또 제보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3인물이 있다고 조성은 씨는 도대체 그걸 어디서 듣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청에 내부 제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문건을 준 사람이 내부 제보자라면 그 뭐 속 시원히 다 얘기를 하면 이제 팩트가 나올 거라고 보고 예. 다만 그 문건만 봐서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기는 조금 그 어폐가 있다 이런 얘기. 대응하기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문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또 뭐 여러 가지 레드팀 얘기부터 시작해서 할 말은 예. 굉장히 많지만요.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CEO하고 재벌 총수하고의 그 어떤 경계점이 뭔지 아십니까? 재벌 총수는 자신과 관련돼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집안일까지 다 밑에 사람한테 시킵니다. 일종의 제왕적 뭐 황제식 경영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일반 CEO의 경우에는요. 자신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면 또 모르겠는데 아니 자신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라도 회사가 관련돼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회사 돈으로 변호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배임 혐의가 적용이 돼요. 예. 만약에 검찰총장이면요. 검찰총장 본인과 관련돼 있는 사건이 있다고 하면 국회에서 질의하면 그거 밑에 있는 검사들이 그 대응 문건 만들어 가지고 국회 질의에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근데 지금 이번에 만든 대응 문건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장모 관련돼 있는 사건이에요. 그것도 검사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정리가 돼 있어요. 아니 검찰총장이 아무리 검찰총장이지만 검찰총장의 장모 것까지 검사가 만들어줘야 됩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국회에서 질의하시면 총장님 장모님과 관련돼 있는 이렇게 사건이 돼 있는데 장모님은 피해자인데요.
이렇게 대응하십시오라고 문건 만들어주는 게 이게 정상적인 조직입니까? 검찰 조직을 사유한 거잖아요. 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누가 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적을 받아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기업에서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 CEO뿐만 아니라 CEO의 장모와 관련돼 있는 것까지 밑에서 다 정리해줘서 대응하십시오. 이렇게 만들어주는 조직이 없어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정상적인 조직이면 이렇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마치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이거 이런 걸 만들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과연 정상적인 검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저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대응을 이렇게 하라고 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위만 나와 있는 거지 이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라 이런 그 어떤 계획과 어떤 지침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경계선에 대해서는 사실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를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있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원 보좌관은 당연히 공적 영역에서 국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그 국회의원 보좌관이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뭐 국회의원들의 뭐 집안 대소사를 본다든가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국회의원과 관련해서 직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의원실에서 보좌하는 기능은 전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장관실도 역시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청와대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청와대 직원들이 그걸 커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어떤 완전히 사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장모가 뭐 어디 뭐 마켓에 가는데 뭐 그걸 누가 수발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구의 장인 검찰총장이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고 이게 국회에 나가면 법사위라든가 이런 데 각종 질의가 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밑에 사람들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를 하면서 이게 검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는 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총장이 그걸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보고하라고 그거를 작업하라고 지시한 적도 없고 보고 받은 적도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밑에서 그거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그걸 내용을 봤을 때는 저는 그거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가는 모르겠다 이러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대통령하고 검찰총장은 다르잖아요. 대통령은 친인척 관리해야 되는 건데 검찰총장 친인척 관리도 해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정상적이면은요. 만약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질의하면요. 장모 문제는 장모 변호사 있으니까 그 변호사한테 물어보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모가 지금 사건에 여러 가지 휘말려서 계속 재판받고 있고 지금 계속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건 장모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럼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이게 정상적인 답변 방법인 거예요. 근데 검찰총장이 장모와 관련돼 있다고 해서 장모의 사건 내용이 이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건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나왔고 그걸 왜 검사가 그걸 합니까? 할 일 없이. 그러니까 그걸 왜 정리해 주는 겁니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제왕적 검찰총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그런 업무 과정, 처리 과정 자체가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이 시간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